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시 10지구 시의원이 카운티 슈퍼바이저 재임 당시 뇌물수수를 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전격 기소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물류 대란 해소를 위해 물류와 항만 업계, 트럭 노조 등과 긴급 회의를 열고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형 유통과 수송업체들이 주 7일 24시간 일하는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입 지원서 접수 시즌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고교 졸업반 학생들이 지원서 마감을 앞두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는 부스터샷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본다고 국립보건원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에 대해서 다음 달부터 국경을 전면 개방합니다. 항공은 물론이고 육로와 해로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소셜 세큐리티 연금이 내년에 5.9% 인상됩니다. 지난 1982년 이후 4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인상입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경선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본경선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한 협공을 이어갔습니다. 윤 후보는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법원이 대장동 물력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를 오늘 심사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11월 중순이나 12월 중순 테이퍼링 축소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범위한 경제 회복이 계속될 경우 점진적인 테이퍼링 절차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기업 실적을 주시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오늘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건조한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최저 52도가량 되겠고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4, 5도가량 올라간 78도에서 79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조뉴스는 아시아나 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0월 13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LA 시지구 시의원인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과 전 USC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연방검찰에 전격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리들리 토마스 의원이 카운티 슈퍼바이저 재임 시절 학교 측에 카운티와 학교 간의 계약에 도움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소장을 통해서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메릴린 루이스 플린 학장으로부터 친척들의 대학원 입학과 전액 장학금, 그리고 친척이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후원금 등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남가주 항구의 물동량 적체 해소를 위해
LA항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해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남가주의 한인 무역업자들은 이번 방안으로 물동량 적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경제 회복과 연말 쇼핑 시즌 복병으로 자리 잡은 남가주 항공의 물동량 적재 해소를 위해 13일 해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3일 대통령이 발표한 계획안의 골자는 LA 항구를 일주일 내내 24시간 근무 시간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24시간 운영 조처는 롱비치항 일부의 수주일 전부터 발효된 상황으로 이번에 LA항에도 24시간 운영 체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LA 항구에 도착하는 운송선의 컨테이너를 옮기기 위해 근무 시간을 2배로 늘리고 야간에도 근무할 인력들을 보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월마트, 페덱스, UPS, 삼성, 홈디포, 그리고 타겟을 비롯한 대형 리테일러 매장들의 경우 항구에서 도착하는 컨테이너를 비워내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해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발표에 따르면 매주 야간에 3,500개의 추가적인 컨테이너를 내리는 것이 목표치입니다. 전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동량의 40%가 LA와 롱비치항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전국의 물동량 적체 해소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식을 접한 한인 비즈니스 업자들은 물류적체 해결이 예상된다며 이번 결정을 대환영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강일환 회장입니다. 24시를 돌아가게 되면요, 지금 롱비치 항에 수십 척의 수십만 개의 컨테이너가 지금 하역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LA 항을 통해서 좀 더 빨리 접안을 할 수가 있고 컨테이너를 빨리 내리고 빨리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적체 현상이 해소되면 한인 수입업자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납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까지 지난 올해 한 5월 달부터 이때까지 한 6개월에 걸쳐서 납기가 굉장히 심하게 지연이 됐고요. 지금 많은 수입업체들이 많은 데미지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동안 물동량 정체로 연말 시즌 선물을 제때 구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물동량 적체 문제가 해소되면서 너무 이른 시기에 서둘러 선물을 장만할 필요는 없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말 선물을 보통 사람들이 11월 달부터 준비를 하는데 지금 물건들이 많은 9월 달에 들어올 물건, 8월 달에 들어올 물건들이 지금 10월 달로 밀리면서 많이 적체들이 돼 있는데 그것들이 원활하게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적기에 물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LA항이 주 7일 24시간으로 돌아가게 되면 한인 수입업자는 물론 비즈니스 전반에 원활한 흐름이 예상돼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디오 솔뉴스 이윤입니다. 지난 11일 산타바바라 북쪽에서 발화한 알리살 산불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고 101번 프리웨이가 차단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현재 알리살 산불로 인해서 15,400여 에이커가 전소됐고 산불 진화율은 5%에 머물고 있습니다. 100여 채 가구들이 산불 위협을 받고 있으며 진압을 위해서 1,30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투입됐습니다. 또 101번 프리웨이를 계속해서 봉쇄한 상태입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어제 이번 산불로 인해 비상 상황을 선포했고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산불 피해 지역에 주정부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레퓨지오 캐년과 아로요 혼도 캐년 그리고 엘캡틴 비치 스테이트파크와 웨스트 까미노 시엘로 사이 구간에 대피령이 발효됐습니다. 오는 2050년까지 LA 카운티 주민의 56%가 기후변화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가 발표한 기후 취약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560만 명의 주민들이 폭염이나 산불, 홍수와 가뭄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50년까지 맞게 될 심각한 기후변화에는 폭염과 수십 년간 이어지는 가뭄, 대형 폭풍으로 인한 홍수 발생의 20% 증가, 해수면 2.5피트 상승 등이 꼽혔습니다. 또한 샌게브리얼 산악 지역의 산불 발생 가능성은 40%나 높아질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온타리오 공항 이용객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온타리오 공항에 따르면 지난달 공항 이용객은 45만 3천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9월 이용객과 비교하면 3%만 줄어든 수치입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이용객 수는 300만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서 59%가 늘었습니다.
9월 항공 화물은 7만 톤으로 지난해 9월보다 9.4%가 줄었지만 2019년과 비교를 하면 15.4% 증가했다고 공항 측은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TV를 보는 시간은 늘어나고 운동하는 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와 흡연량도 늘었습니다. UCLA가 전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서 운동 시간이 줄었다는 응답은 31.2%로 나타났습니다. TV를 보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응답은 60.4%, 술 소비가 늘어났다고 답한 사람은 23.2%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패스트푸드 소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이전 패스트푸드 소비는 주 1.41회였지만 팬데믹 기간에는 주 0.96회로 감소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00명대 진입을 눈앞에 뒀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현재 입원 환자는 205명으로 어제와 비교해서 6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5명이 감소한 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보고된 신규 확진자는 215명이며 사망자는 4명입니다.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 계열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부스터샷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보건원인 NIH가 450여 명의 지원자를 상대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립보건원 연구자들은 얀센 백신을 접종한 지원자가 모더나 백신을 맞을 경우 항체 수준은 15일 이내에 76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얀센 접종자가 파이자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맞을 경우엔 항체 수준이 35배 높아졌습니다. 반면 얀센 접종자가 부스터샷으로도 얀센을 접종할 경우엔 항체 수준은 4배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논문 저자들은 임상시험에 참가한 지원자의 수가 적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DA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는 오는 15일 회의를 열고 얀센 백신 부스터샷 권고안을 논의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코로나19처럼 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과학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병원체의 기원을 위한 국제과학자문그룹에는 미국과 중국, 독일과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과학자 26명이 참여합니다. 여기에는 지난 2월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중국 우한을 현장 조사했던 마이온 코프만스와 테아 피셔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26명의 과학자는 바이러스학과 식품안전, 공중보건, 유전체학, 임상의학 분야 등의 전문가입니다. 이런 유행 가능성 있는 병원체 기원 연구에 대한 정의와 지침 개발 등을 WHO 사무국에 조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테워도로스 아드하놈 거브리어서스 WHO 사무총장은 새로운 병원체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다음번 질병의 유행이나 팬데믹의 가능성을 막는 데 중요하다며 세계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함께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섯 시 16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웨스턴 애비뉴 구간부터 110번 노스 교차하는 구간까지 거의 설다시피 한 형편입니다. 메이플 애비뉴 구간부터도 10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애비뉴 26 구간부터는 역시 거북이 걸음으로 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51가 구간 인근까지 정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0번 프리 사우스 방면 8가 구간에 추돌 사고가 나서 오른쪽 레인 블락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 110번 노스 방면 에비뉴 43에도 역시 교통위험신호 켜져 있고 101번 프리 사우스 방면 글렌데일 블루버드 출구에 교통위험신호 켜져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입 지원서 접수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입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지원서 마감을 앞두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 정현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조기 전형인 얼리 디시전과 얼리 액션의 마감일이 2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학생들이 지원서와 에세이 준비로 한창 바쁠 때입니다. 얼리는 11월 1일이 데드라인으로 얼리 디시전으로 지원할 경우 정시 레귤러 지원자들보다 합격률 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학교 성적이나 표준 시험 등에서 모두 준비가 된 학생들이라면 얼리에 지원해 보도록 전문가들은 권고했습니다. 대입 컨설팅 업체 아이비드림 대표인 이정석 박사입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사립대학들이요. 얼리에서 사실상 그 해 학생 뽑는 학생들의 거의 반 이상을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가 전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숫자가 소수의 비율이 얼리를 지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입학하는 학생들의 반을 벌써 뽑아버리니까 레귤러를 지원했을 때는 지원한 학생들 숫자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뽑는 숫자는 반도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UC의 지원서 마감은 11월 30일. 사립대학들은 대부분 이보다 한 달 늦은 내년 1월 첫째 주에 정시 지원이 마감됩니다. 스칼러십을 만약에 고려가 되려면은 조금 일찍 해야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보통 대학들은 지원을 하더라도 언제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 마감일이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한테 스칼러십을 주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USC 같은 경우에는 정기 지원은 이제 1월 달인데 내가 이 스칼러십을 받고 싶다, 스칼러십 지원을 하고 싶다라면 12월 1일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원자들도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가 갈수록 지원 대학 수를 늘리고 있는 추세지만 지원하는 학교가 늘어날수록 서플먼트 에세이 등 지원 서류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기 때문에 지원 대학 수를 15개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입니다. 지원하는 학교마다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플먼트 에세이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 대한 리서치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 그 대학에서 내가 왜 가고 싶은지를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는 거. 그쪽인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 많은 학생들이 에세이를 그냥 리사이클을 해갖고 어느 대학의 원서 같은 에세이를 써놓고 이름만 바꾸면 거의 같은 모든 대학에 다 보낼 수 있는 에세이를 썼다고 한다면요. 어느 대학도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정성이 그 대학을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정성이 보이는지 그만큼 내가 리서치하고 그만큼 생각을 했는지 정말 가고 싶은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면은 찬스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필수인 고교 카운슬러나 학과목 교사 외에 학교 밖에서 추천서를 제출하는 것을 옵션으로 허용하는 대학이 많은데 이때 주의할 점은 평이한 추천서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추천서를 잘 써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만 옵션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게 됩니다. 연방 사회보장국은 오늘 사회보장연금인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내년에 5.9% 인상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즈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1982년 이후 최대 폭의 인상입니다. 이번 조치로 전국에서 6,400만 명 이상의 은퇴자가 내년부터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고 사회보장국은 설명했습니다. 식료품과 자동차, 아파트 월세, 에너지 등 각종 생활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대폭 인상 결정의 배경이 됐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국경을 전면 개방합니다. 항공은 물론이고 육로 그리고 해로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의 육로와 항구를 통한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에 한해 자동차, 열차, 선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문이 열린 겁니다. 경제적 요인이 적극 고려됐습니다. It's important news for our country, for our economy. 그동안은 필수 입국 목적이 있는 화물트럭 운전사, 의료 종사자 등에만 허용하던 육로 입국을 백신 접종 사실만 증명하면 비필수 목적의 여행객에게도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간 입국을 허용받던 화물트럭 운전사 등도 내년 1월까지는 백신을 맞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앞서 항공기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에게도 백신 접종을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미국에서 승인받은 백신뿐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같이 미국 내 승인은 받지 못했더라도 세계보건기구 WHO가 승인한 백신도 인정됩니다. 미국은 그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일부 국가에서 출발하는 비필수 목적의 여행객 입국을 막아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그간 국가별로 여행객을 통제하던 걸 개개인의 백신 접종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꾼 셈입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이 이제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도 같은 방침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영화와 TV 산업에 종사하는 6만 명의 근로자들이 다음 주부터 128년 만에 첫 전국 단위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며 넷플릭스 등 헐리우드 제작사들을 상대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영화, TV 제작에서 촬영과 무대, 소품, 메이크업, 의상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국제극장무대 종사자 연맹, 즉 IATSE는 오늘 이런 내용으로 근로조건 협상 시한을 설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IATSE는 넷플릭스 등 헐리우드 메이저 제작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영화방송제작자연합과 임금 인상과 휴식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두고 현재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만약 협상 결렬로 6만 명 근로자들이 실제로 업무를 중단한다면 128년 연맹 역사상 첫 전국 단위 파업이 됩니다. 6만 명의 조합원들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아마존 비디오 등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산업이 성장하면서 하루 근로시간이 최대 14시간에 이르는 등 업무 환경이 열악해졌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임금 인상과 휴식, 식사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팔레스타인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재 영사관을 다시 개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오늘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영사관을 개설하는 절차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오늘 회견은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외무장관인 알냐흐얀 아부다비 왕세자와 3자 회동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은 지난해 이스라엘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아브라함 협약을 체결해 관계를 정상화했고 바레인, 모로코, 수단도 이스라엘과 같은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 협약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맺은 것이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도 중동 평화 개선에 기여한다고 판단해서 계승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오늘 회담에선 아브라함 협약 강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장난감 제조업체인 레고사가 여아용이나 남아용 같은 성별 표시를 없애고 성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 제품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대형 마트에서 성중립 장난감과 육아용품 진열대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YTN입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아이들이 즐겨 찾는 장난감 레고. 하지만 레고 제품 가운데 일부는 여자아이를 특별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It's one of my favorite colors. It's yellow and I like the people. I didn't like the Lego Friends because it's a girl thing and it's pink. 성고정관념에 관한 글로벌 설문조사를 진행한 레고는 그동안 자사 제품에 붙였던 여아용과 남아용 표기를 떼고 성중립을 표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중국 등 7개국 아이와 부모 7,000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여전히 성고정관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고는 여자아이를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장난감이나 놀이를 할 때 남자아이 71%는 놀림당할 것을 걱정했고 반대의 경우 여자아이는 42%가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We could never assume that something is just for boys or something is just for girls. I think we should not be making those assumptions, but we need to let them decide.
워싱턴 포스트는 레고의 이번 결정이 장난감 놀이가 성고정관념을 만들고 고착화한다는 논쟁이 가열된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미국 최초로 대형마트에 성중립 장난감과 육아용품 진열대를 의무화하는 법이 통과돼 2024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에번 로 주의원은 과학과 공학, 수학과 연계된 장난감은 주로 남아용에, 아기 인형 돌보기와 패션, 주방놀이 같은 장난감은 여아용으로 분류돼 있다며 성별에 따라 장난감을 구별하는 건 현대적 사고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중립적 이데올로기를 강요한다며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법원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를 오늘 심사합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토대로 김 씨의 주요 혐의 사실을 조사한 뒤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김 씨 측은 녹취록 내용이 허위 과장이라는 주장으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 구속영장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내용을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주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녹취록 내용 등을 토대로 실제 5억 원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 역시 700억 원 제공 약속을 들었다며 검찰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은 아들을 통해 곽 의원에게 전달한 뇌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정 회계사 녹취록에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알려진 금품 로비 명단에 거론된 점이 검찰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곽 의원 아들은 50억 퇴직금 배경을 두고 문화재 발견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이를 해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일 문화재청 담당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로비를 받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녹취록 내용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농담처럼 했단 말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김 씨 측은 녹취록 내용은 각자 분담해야 할 비용을 부풀리면서 사실이 아닌 말들이 오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 핵심 근거인 녹취 내용을 듣지 못해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추가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남 변호사는 관련 인터뷰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밝힌 뒤 사업 구조를 지금도 모른다며 로비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YTN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이른바 700억 원 약정설에 대해 녹취록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김 씨가 거짓말을 진짜 많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한다는 700억 원 약정설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실제 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 사람만 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의 진실은 정말로 유동규, 김만배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두 분은 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도 사업 구조 자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지분 구조도 나중에 등기를 보고 알았다며 책임을 넘겼습니다. 이어 자신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업에서 배제돼 있었고 지분만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배당받으면 될 문제인데 굳이 제가 로비를 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서 여러 법조인들이 왜 자문단으로 등장했는지는 김 씨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은 자신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홍준표 의원과의 가상 대결에서 오차범위한 접전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과의 가상 대결에서 43%의 지지를 얻어서 40.4%를 얻은 윤 전 총장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홍준표 의원과의 가상 대결에선 이 후보 40.6%, 홍 의원 40.7%로 홍 의원이 0.1%포인트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본경선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한 협공을 이어갔습니다. 윤 후보는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는데 앞선 당원 간담회에서 경쟁 후보들이 민주당 프레임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연일 공격해온 유승민 후보.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이력을 거론하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 말 뜻이 진짜 철저하게 수사하는 겁니까? 제가 그걸 잘했으면 쫓겨났겠습니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가 윤 후보 부친의 집을 산 문제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김만배가 심지어는 윤석열 아버지 집까지 사러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요. 그러면 그 누나가 사러 갔잖아요. 홍준표 후보는 무속 논란을 우회적으로 거론하며 윤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선생님 유튜브를 보니까 제주공항을 확장하니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국민소득 5만 달러 공약도 검증의 대상이 됐습니다. 국민소득이 한 3만 2천 불 정도라고 보고요. 잠재 성장률 3%가 됐다고 치고요. 5만 불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계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난 밑에 전문가들이 주길래 그게 참 좋은 거다 생각하고. 토론회 내내 대응을 자제했던 윤석열 후보. 앞선 당원 간담회에선 달랐습니다. 홍 후보와 유 후보의 공격이 민주당 같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제 무슨 고발 사주 가지고 무슨 대장동 사건에 뭐 비유를 해가면서 이재명이와 유동규의 관계가 뭐 저와 무슨 정보정책관의 관계다. 이게 도대체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할 소리입니까? 후보들은 제주 4.3 피해자에 대해선 국가가 충분히 배보상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경선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무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로 않기로 결론을 내자 이를 곧바로 수용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재명 후보의 턱걸이 승리 후 불거졌던 내용은 일단 수습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KBS입니다. 경선 뒤 집거해왔던 이낙연 전 대표가 그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무효표의 처리 방식을 두고 문제를 제기해온 지 사흘 만입니다. 이 전 대표는 승리한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를 보낸다면서 당의 단합과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자신 역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지를 모멸하거나 배척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 우리가 단합할 때 국민은 우리를 더 안아준다며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어제 승복 발표는 이 전 대표 측이 소집을 요구했던 당무위원회가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준 뒤 나왔습니다. 당무위에선 무효표 처리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당의 단합과 대선 승리를 위해 정무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했다고 참석자는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향후 대선을 향해서 단합해서 가자면 모든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결정한 것이 옳다는 취지하에 다만 당무위는 문제가 됐던 무효표 처리 조항은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캠프는 오늘 공식 해단식을 엽니다. 이 전 대표가 경선 뒤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 차원의 최종 결정과 패배한 후보의 공식 승복 선언으로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졌던 내용은 일단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민주당은 경선을 둘러싼 논란을 뒤로하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갈 기획입니다. 하지만 당내 앙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어서 원팀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승복 선언 뒤 이재명 후보는 곧바로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쟁하던 관계에서 이제 동지가 되었다며 함께 길을 찾고 능선을 넘어 반드시 정상에 오르겠다고 원팀을 강조하고 대선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원팀 정신은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가 당의 원로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주요 주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서 우리 당 원로 고모님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분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한 선대위 구성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앙금 때문에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당무의 결정을 결국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경선 과정이 부당했다는 걸 확인한 거다. 납득할 수 없다. 유감천만이라는 반응이 이낙연 캠프에서 나왔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후보 구속까지 언급해온 이 전 대표 측 토론 의원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그런 발언은 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의혹 수사가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후보 교체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캠프와는 별개로 경선 결과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오늘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던 가운데서도 기업 실적을 주시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0.53포인트가 하락한 34,377.8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3.15포인트가 오른 4,363.80, 나스닥 지수는 105.71포인트가 상승한 14,571.6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11월 중순이나 12월 중순에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이 오늘 공개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광범위한 경제 회복이 계속될 경우 점진적인 테이퍼링 절차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위원들은 테이퍼링 결정이 11월 다음 회의에서 내려진다면 그 절차는 11월 중순이나 아니면 12월 중순에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매달 1,200억 달러 상당의 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매입해 시장에 돈을 풀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의 구체적 방법으로 매달 국채는 100억 달러씩, 주택저당증권은 50억 달러씩 각각 매입 규모를 줄여 월 1,200억 달러의 자산 매입 규모를 8개월에 걸쳐 매달 150억 달러씩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의사록에는 테이퍼링 절차가 11월 또는 12월에 시작될 경우 내년 중순 끝날 것이라는 시간표가 제시됐습니다. 노동부는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8월 이후 최대폭 상승으로 5개월 연속 5%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언론들은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망치보다 높은 5.4%를 기록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물류 대란과 원자재 부족 사태, 임금 급등이 전방위적으로 맞물려서 생산 비용을 끌어올리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방준비제도가 이르면 다음 달 자산 매입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테이퍼링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의 주요 항공사 중에 사실상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델타 항공은 3분기 12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두 번째 분기 흑자로 여기에서 연방정부 지원금을 빼고도 1억 9,400만 달러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국의 주요 항공사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흑자를 찍은 것은 3분기 델타 항공이 처음입니다. 애플이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에 건강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 내부 문서를 인용해서 애플이 에어팟에 체온기와 보청기 등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에어팟으로 귀 속 체온을 측정하고 청각 능력을 보조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이 에어팟에 추가하려는 청각 보조 기능이 현재 에어팟 프로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차이가 있는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에어팟의 고급 기종인 프로에서 상대방의 말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애플은 에어팟에 자세 교정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의 아이팟의 기능 확대에 나선 것은 건강 산업 분야에 대한 애플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은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최근 회복력이 약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선진국들의 긴축적 통화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으로 인플레 압력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위주로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은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나면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애초 예상한 강한 회복세가 최근 약화하는 양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IMF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6%에서 5.9%로 낮췄습니다. 주로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생각만큼 강한 회복력을 보이지 않으면서 하향 조정됐습니다. 선진국들이 높은 인플레 우려로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돌아선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 움직임을 포함해서 코로나 위기를 거의 지나가면서 대개 선진국의 통화정책의 변화 움직임이 있고 이와 같은 변화 움직임이 신흥국이라든가 개도국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그런 측면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요. 세계 공급망이 약화했거나 훼손돼 원활한 공급과 유통이 경제 회복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어 세계적인 인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 재무장관들은 장기적으로 지속할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는 그래도 대개 일시적이지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주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혹시 장기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 경제도 인플레 문제가 커지면서 경제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2% 안팎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했던 금년도 말까지 최대한 그런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 부총리는 최근 급격히 오르고 있는 환율 불안도 세계적인 달러 강세의 외환 수급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안정화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위기를 초래할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주요 10개국 G20 재무장관들은 또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하고 인플레이션을 예의주시하면서 각국의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지출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G20 재무장관들은 IMF, 세계은행 연차 총회가 열리는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한 뒤에 낸 성명에서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 경제 회복이 큰 차이를 보이고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에도 취약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15%로 정한 OECD의 합의를 지지한다며 신속하게 모델 규칙을 개발해서 세계 각국의 합의 시행을 유도하고 새 규정이 2023년에는 전 세계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정 안정과 장기적 재정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지원 조치를 조기에 중단하지 않음으로써 경제 회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채굴지로 부상했다고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대한금융센터의 비트코인 채굴 지도 데이터에 따르면 7월 기준 미국의 비트코인 월 평균 해시레이트 점유율이 35.4%로 집계되며 단일 국가로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는 작년 9월보다 428%가 증가한 것이라고 CNBC는 전했습니다. 10월 13일 수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어제도 화재 위험주의보가 이번 주 금요일에 내려질 전망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레드 플래그 워닝으로 바뀌었습니다. 화재 위험 경보인데요. 금요일 새벽 6시부터 토요일 저녁 8시까지 센타나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 위험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기온 52도가량, 내일도 역시 맑겠고 낮 최고 78도에서 79도가량으로 일교차가 계속 크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일 낮 최고 81도, 밤 최저 57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79도, 밤 최저 42도까지 내려가겠고, 해안 지역은 내일 낮 최고 68도, 밤 최저 53도가량 되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예상됩니다. 밤 최저 75도가량, 내일도 역시 곳에 따라 흐려지겠고 바람이 20마일 정도의 속도로 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84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곳에 따라 구름 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 섭씨 23도, 광주가 26도, 대구, 부산 26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